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7번째 페이지. 수능 이틀 전에 잡지사를 시청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오늘 방송 내용으로 제가 볼 때 최소 한국사 지문 하나 정도는 무조건 걸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그 한국사 수능 풀어보기 콘텐츠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왜요? 어떤 그걸 의미로? 틀릴 수가 있다니. 이러면서. 많이 대노하시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생각보다 근현대사 파트의 비중이 높아요. 엄청 커서 거의 뭐 곤혹스러웠던. 근대사 이후가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전반적인 흐름과 그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대략 그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이 뭐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만 체크하시는 시간이죠. 그런가요? 그럼요. 그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통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봤던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거를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쫙, 특히 이거 내가 이게 1894년인지 98년인지 이게 헷갈려. 그럼 한 번만 보시면 맞아. 그럼 앞뒤 맥락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는 1등급 거죠. 가능하다. 충분히 예, 가능하죠. 화이팅. 네. 오늘도 이제 근현대사 내용이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뭐 식사하실 때라도 용변 볼 때라도 이거 한번 쓱 틀어놓으시면 예, 문항 하나 걸읍니다 지금. 네. 예.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조선 총독부 설계를 맡았던 게오르그 대 라란데가 지은 이제 또 다른 건물이 있다. 그게 현재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했던 철도 호텔이다.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시작점 환구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도 호텔이 헐리고 또 다른 호텔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렇죠. 1960년대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새로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호텔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원도 굉장히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쁘다는 것이 예전 원구단의 일부였던 황궁우 영역이, 호텔 부속 정원 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환구단 황궁우 황구단에 속해 있었던 황궁우라는 황궁우.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저 황구단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안내판을 보시면 여기가 대한제국의 뭐 시작이다. 그럼 고종이 칭제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왜소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왜소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원단, 그러니까 황구단 전체 안에서 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원단 영역에 호텔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부속 건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단 자리에 호텔이 있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한제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좀 혀를 좀 끌끌 차면서 그렇죠. 뭐 대한제국을 안타깝다. 약간, 안타까움도 있고. 네, 1905년 을사늑역, 1910년 국권 피탈이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역사 용어들이 몇 개가 쓰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말 또는 구한말이에요. 구한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구한말이라는 구한국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3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까요? 말을 붙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 용어를 썼던 뉘앙스는 뭐냐면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쭉 하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했는데 이게 조선 끝에 있는 한국 이라는 뉘앙스로 그 둘을 붙여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한말 의병 하면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한말 의병 하면은 1897년 대한제국 이후의 의병이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 이후의 의병. 그럼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895년이니까. 그럼 뭐 정미의병이라든지 을사년에 있었던 의병이라든지 1905년 7년, 1905년 을사년, 1907년 정미년, 이런 부분들은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으나,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조선 후기를 한 말이라고 하나? 요런 것들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아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는 그냥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자. 차라리 그게 명확하게 명료하죠. 예. 존재했던 역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헷갈릴 염려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미약하나마 그때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고종과 이제 그 여러 어떤 정치인들 그다음에 일반 민중들이 볼 때 뭔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왔던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이사벨라 비숍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한양이 달라졌다. 정말 깨끗해졌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울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조선 후기에 우리가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군사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방어 체계가 약했는데 네. 이때 이제 원수부를 창설하고 고종 스스로 대원수가 됨으로써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잡지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제국의 예산의 한 40% 가까이를 군대에다가 투입하기도 했던 예.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네. 대한제국은 좀 다르게 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고종에서 네.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외국공사 예.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예. 이제 저기 어디서 저러고 계셨던 건가요? 저기 이제 정관원이라고 해서 예. 덕수궁 안에 있는 야. 당시로는 이제 저런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네. 어진을 모셔놓고 하던 건물인데 예. 이제 저곳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대한제국 시절에 당연히 고종 황제니까 외국에 공사들을 접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예법을 따라서 예. 이제 거기에 약간의 픽션 그리고 당대 역사 인물들을 가지고 대한제국이 어떤 고민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는가. 선생님 이런 역할이 것들. 뭐예요, 저기서? 저는 이제 국내부 협판입니다. 현판이요? 협판. 협판? 네, 이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직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네. 궁궐 전체에 특히 이제 저런 의뢰를 담당하는 게 전부 다 국내부라는 관청 소속으로 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협판은 뭐냐면 조선시대로 치면은 참판 정도. 참판. 지금으로 치면 차관 정도. 어떤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혼자 서 좋아졌어요. 계시기도. 처음에 제가 그냥 국내부 관원하려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지금 그쪽 옷이 없다. 그냥 승진하셔라. 그래가지고 승진해서 야, 잘 나가셨네.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표정이. 그렇죠. 예. 저 살면서 저런 옷을 입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멋있습니다. 네. 저런 거를 제가 직접 목도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내년엔 어떻게든지 한번 좋은 오셔서 볼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진행도 하고 참여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국 선포를 두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할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종은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건가요? 네,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를 교과서적인 표현에 따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황제나 제국을 선포했으니 그럼 나도 황제가 되고 우리도 제국이 되자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당연히 결과론적에서는 맞지만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는 생각할 때 일본의 압박이 강했을 것 같지만 네. 일본의 압박보다는 청의 압박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이 항상 속방 운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네.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당시 그런데 그 벗어나는 방법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구가 동아시아보다 뭔가 좀 발전해 보였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럼 서구의 정치, 서구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830년대에 미국의 휘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국제법 관계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나라의 만국공법이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만국공법. 예, 이 만국공법을 누가 공부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경공원. 관료들의 자제들이 유경공원, 공부했던 거기에 교재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만국공법이 당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나라의 존엄함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모든 나라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동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주권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권을 바탕으로 외교,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낸
곳인데 자주 독립. 이거를 일종의 텍스트로 봤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제법의 기본이다라고 봤던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그냥 스스로 선포하면 되는 거네. 우리 이제 청나라랑 우린 별개야. 네, 논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때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주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네. 1897년 대한제국 시기가 러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청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전쟁이.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청의 압박 속에서 어떤 방황하던 사이니까 그럼 우리 자주권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한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권 국가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군침 좀 그만 흘려. 그렇죠. 침 닦아.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예. 칭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국과 황제로서의 모습을 이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죠. 1919년에. 네. 예. 그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상해에 모여서 네. 우리 그 독립운동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임시정부로 만들자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논의의 국호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대한도 있는데 근데 대한이 당시에도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신성우 선생님이 손을 탁 들더니 빼앗긴 게 대한으로 하니까 찾을 나라는 대한으로 대한이다. 합시다. 다만 제국은 이제부터는 공화정을 지향하니까 민국으로 바꾸자.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렇죠. 박광일 선생님의 명저죠. 예. 대한민국.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한 예. 반 정도는 전통을 가져오고 네. 반 정도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옆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은 과거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민국은 옆에서 가져왔으니 현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국호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사소하긴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3.1운동,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하기 직전에 네. 대한독립 만세. 만세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세가 황제국에서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네. 그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세종대왕 만세 안 하나요? 안 와요. 천세다.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하긴 하지만 대한독립할 때 만약에 이때 대한제국을 선포를 안 했으면 조선독립 그럼 야, 우리 천세 해야 되냐? 야 그래도 만세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천세와 만세가 싸웠겠죠. 우리 뭐 그냥 만세 부르자. 조선독립 천세? 그런데 조선독립 천세는 익숙한 문법 속에 있는 낱말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대한제국, 대한독립, 만세로 만세. 가자. 왜냐하면 그때 이미 황제국이 됐으니까. 그렇죠. 황제국의 기억이 13년 플러스 9년이 이제 내재돼서 흘러왔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남양주 홍유롱도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는 것처럼 황제의 무덤의 격식에 따라서 그렇죠. 갖춰지게 됐다는 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왜 천세 저러나. 그렇죠. 약간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네. 할 수가 없었구나 만세는. 그렇죠. 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이제 고종도 고종 황제라 불리게 된 거죠. 네.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황제는 맞고 고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무슨 황제라고? 왜 고종은 1919년에 나중에 죽고 나서 올려지는 묘호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세종은 한 번도 세종으로 살았을 때 부를 수가 그렇죠. 같은 없습니다. 위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칭제 건원을 해서 연호를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네. 그때 연호가 광무였었거든요. 광무 황제? 그렇죠. 광무 그때는 황제? 광무 황제라고 불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렇게 그 황제로 올라가는 논의가 이때 급격하게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80년대부터 약간 그 왕을 가리키는 낱말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대군주, 폐하. 벌써 대군주도 다르고 폐하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폐하는 원래 황제에게 부르는 말이니까. 뭐가 좀 혼종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서로 막 고민하면서 우리도 격을 올려야 된다. 서양과 격을 맞춰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국공법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칭제하고 건원하는 거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1897년 대한제국 때는 이제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관파천까지 갔다 왔으니까. 러시아까지 공사까지 예. 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지향점, 새로운 지위, 새로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급격하게 이제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제 권원 속도가 1897년 그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그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덕수궁으로 오고 나서 네. 환궁하고 나서 이제 논의 속도가 빨라졌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온 해랑 대한제국 선포 해랑 같은 거네요. 2월 달에 그 네. 경운궁 네. 덕수궁으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황제를 어. 선포를 하죠. 그렇군요. 1897년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그때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조선을 그대로 제국으로 올리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이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국호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찾아요. 네. 야, 우리 신라? 좀 그래. 신라제국, 고려? 고려제국. 고려는 우리가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아,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 어. 그런데 그 김유신이 나중에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서 김춘추가 이끌어 나가면서 사만일통 네. 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한진한 변화. 아. 그래서 이 땅을 한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그래서 한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한을 채택을 하자. 한제국. 그런데 거기다 이제 좀 어떤 미칭으로서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왜 조선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느냐? 조선제국이 일감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형식적으로나마 이 조선은 중국이 준 국호예요.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네.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문서 2개를 가지고 보내요. 네. 새롭게 나라가 건국했는데 나라 이름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아, 뽑아주세요. 조선과 화령을 보냅니다. 아, 화령 맞다. 이거 예, 말씀해 주셨다.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화령. 예. 그러니까 이 2개를 보내는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이고 명에서도 볼 때 예. 아니 당연히 조선인데 그걸 왜 물어봐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새롭게 황제국이 되면은 청과 즉 중국과 격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준 국호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라는 논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을 제외하고 다른 이름을 찾다가 네. 사만일통의 한을 가지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네. 이 논의는 이제 그 1897년 5월부터 좀 급속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칭제 권원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거의 한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통 의미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사 준비 과정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네. 대한제국의 선포를 담당할 공간인 환구단 영역을 아무리 봐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이게 그러니까 졸속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사료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897년 9월 말에 장소를 물색하고요. 장소를 물색. 장소를 그 9월 말이야 그래도. 예, 황구단을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좌향을 결정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12일 날 칭제 권원을 했거든요. 좌향을 좌향을 결정하는 거 건물의 방향. 아 방향. 그 10월 방향 1일 결정하고 10일 만에 역시 우리가 알고 역시 있는 대한민국 스피드의 황구단을 나라.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때는 황궁우까지는 짓진 않았습니다. 황궁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긴 하지만 환구단을. 네. 황구단이라고 하는 원단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그 칭제 권원 논의가 5월부터 나왔잖아요. 네. 6월부터 대략 밑그림은 다 짠 거죠. 다 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치는 지금 경운궁 건너편, 황제가 머무는 궁 건너편에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라는 거를 이미 다 하는데 요 내용들은 다 확정한 거를 이제 결제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좌형은 이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하여라. 그렇죠. 그리고 공식 기록도 하고. 이런 그렇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러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간섭하는 것, 특히 뭐 청이라든지 일본이나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빨리 하면은 간섭할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 그렇죠.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공사 끝. 네. 이래 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대한제국의 시작이 된 환구단인데요. 환구단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환구단이라는 한자 말을 낱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둥근 언덕에 만든 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해서 당대 기록에도 환구단, 원구단 기록이 공용으로 쓰입니다. 둥근 언덕. 둥글환, 둥글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국가유산청에는 당대에 썼던 뭐 언론에 노출됐던 것들이 환구단으로 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환구단 터라는 표현, 그래서 환궁과 연결해서 환구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네. 뭐 원구단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낱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오늘 뭐 환구단으로 하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시 모습을 보면 핵심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단입니다. 근데 원단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크고 중간 그다음에 맨 위에 조그만 원단을 만들고 그런데 비가 오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 약간의 비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씌웁니다. 사각 같은 예. 원추형 지방. 예. 요게 이제 핵심 환구단 영역의 중심인 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호텔이 서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당연히 원단 쪽으로 걸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안쪽에는 황살문이라 그래서 예전엔 홍살문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황제니까 빛깔이. 그 귀신 막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빛깔인 노란색이 노란색? 들어간 살문이기 때문에 황살문. 황제는 노란색이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산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환구단 영역에 아까 이제 둥근 원단이니까 그 원단을 쭉 둘러싼 담장이 하나 생겨요. 네. 그리고 이거는 둥근 담장. 근데 바깥쪽은 그 영역을 상징하는 네모난 담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태극기 같은데?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바깥쪽 땅은 네모났고 가운데 있는 하늘은 둥글다라는 사상 속에서 이 공간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한자로는 천원지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공간은 넓나요? 어느 정도죠? 면적은? 예. 규모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맨 아랫단 같은 경우가 한 20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3단으로 올라갔어요. 원단을 보면? 네. 그리고 높이도 한 3m에서 5m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창한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꽤 인상적인 잘 보였겠네요. 네, 그런 어떤 예.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구단 북쪽에는 별도의 사당을 만들기도 했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칭제 건원을 할 때는 원단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아마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만 더불어서 이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북쪽에 만든 황궁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황궁. 네, 여기 황궁우에는 이제 황천상제, 태조 고황제, 이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데 포함해서 여러 신들의 위를 모셔놓는 곳입니다. 그러면 선대 임금들도 다 이제 황제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황제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선과 대한제국 유적지를 답사할 때 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다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종 기준으로 자기 앞에 고조부까지를 전부 다 황제로 선포하고요. 그 고조부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도세자까지 올라갑니다. 사도세자까지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예. 왕으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시조가 태조 고황제. 시조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항렬에 걸리는 또 황제들을 나중에 순종이 추가로 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분의 황제가 있지만 네. 조선 역사하고 대한제국 역사를 통틀어서는 기록상으로는 10명의 황제. 그러면 그러네. 왕후들도 몰랐네, 이거. 네. 황후들로 바뀌는 거죠. 황후들로 바뀌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황궁우에서 태조 고황제를 모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건물이 독특하게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팔각형 무슨 의미죠?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네. 처음에 태극기 도안이 나올 때는 8궤가 들어간 태극기였어요.
아, 8방향이었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거 그리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다궤로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어진. 음. 그런데 당시 이제 8궤는 세상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늘 내 제사 지내는 공간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궁호를 가서 보시면 지붕도 팔각형이고 거기에 쓰이는 기둥도 팔각형이고 주춧돌도 팔각형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궐의 정전처럼 이제 하늘에 장식을 새겨놨는데 네. 보통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용들은 발가락이 5개. 이게 이제 발가락 제후를 5개. 상징하는 이 발가락으로 그런데 제후. 예, 네, 예. 근데 여기는 7개예요. 칠조령 황제를 상징하는. 발가락이 7개.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황제를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발가락 세 볼 수 있나요? 근데 대체로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예. 이제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황구단 황궁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189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할 때 그 장면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이제 양력 날짜이니까 양력. 음력으로 또 9월 며칠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잡지사에서는 10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는 수능엔 양력으로 나오나요? 수능에는 보통은 네. 이제 양력 음력 표시를 해줍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네. 틀린 것을 찾아내기로 한다면 그 문제는 조금 나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96년부터 양력을 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12일은 양력 날짜. 네, 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종은 자정에 12시 땡 치자마자 경운궁을 나옵니다. 근데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자정에 나왔어요? 네, 원래 야심한 제사를 밤에? 밤에 지냅니다. 제사 밤에 지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밤에 지내요. 딱 12시에. 아니, 밤도 보통 9시, 10시 이런 데서 아니에요. 11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사를 보통 그래서 네. 자축해서 축시에 지낸다 그래서 축시 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피곤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그러니까 한밤중에 경운궁을 나와서 천천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황구단에 올라가서 진짜 천천히 이동하셨네. 네. 그걸 2시간 걸려서 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황제로 즉위했으면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을 예. 걸로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여러 부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흥미로운 부분이 당시 그 장면을 그려놓은 의궤처럼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태극기가 맨 앞에 섰어요. 그때 태극기 그러니까 있죠. 1880. 네. 그러니까 82년, 83년에 이제 태극기 또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 앞장섰다는 얘기는 이제 태극기가 그 전에는 황제하면 뭐예요? 용. 그렇죠. 뭐 이런 그림인데 그거 빼고 네. 진짜 태극기로 국기. 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태극기의 쓰임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당시 백성들에게 뭐 달아라? 태극기 달아라. 집집마다. 그래서 저녁에 그 불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색 등을 달고 네, 네, 네. 그 옆에 뭘 달아라? 걸어라? 태극기를 태극기를? 걸어라. 그러니까 시내에 태극기가 쫙 걸려 있는 우와. 그런 모습들을 대한제국 시절 초기에 느낌이 연출을 합니다.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그 태극기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으니까 3.1운동 삼일운동 때도 때 그렇죠. 부활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그 태극기 뒤를 쫓아서 오는데 여러 자료를 보면은 황제가 이제부터는 붉은색 옷이 아니라 노란색 옷을 노란색. 입고 계시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골룡포를 홍룡포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황룡포로 황룡포. 바뀌고 예. 그다음에 우리 멸류관 네. 우리 했잖아요. 네. 이 구슬이 줄 9개, 개수. 예. 9개면은 왕인데 12개면 황제거든요. 12줄. 12줄. 그러면서 이제 멸류관을 쓰고 나오고 네.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순종이 되는 세자가 네. 이제는 태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 이제 그러면서 황태자가 태자는 줄수가 적죠. 적죠. 예, 적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뒤를 잇고 황태자는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 옷을 입고 이제 쫓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관원들도 가능하면은 빛깔을 표현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붉은색으로. 그다음에 황제가 타는 가마, 연두 붉은색으로.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그래 전체적으로 황금색. 장관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황금. 예. 네, 황금으로 이제 모든 걸 치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이제 그 하늘에 올리는 제사 의식을 끝내고 제천 의식을 끝내고 네.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 반에. 날을 완전히 새셨네요. 네. 예. 그리고 조금 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시, 낮 12시에 커피 타임 한잔 하셨겠죠. 그러신 것 아,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예, 예. 이제 백관의 할애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대한제국이 선포했다라는 의례가 끝났다고
그때 끝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다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외국 공사들에게. 그래서 내일 우리 대한제국 황제 여태까지 왕을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아련하러 오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를 다음 날인 10월 13일 날 경운궁으로 불러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알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교적인 지식과 의례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청에서 벗어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네요. 이 고민은 당대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료들도. 그런데 이 의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새롭게 황제가 되는데 만약에 낯선 서양의 의식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 오늘 뭐 무슨 잔치 있으신가? 아, 너무 생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의 황제가 뭐 니콜라이가 뭐 아니면 누구가 즉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 뭐지? 근데 거기 뭐 대관식 같은 거 하면은 막 그 저기 그 교황이라든지 예. 뭐 대주교 이런 사람들 와서 관도 씌워야 되는데 우린 그걸 씌워줄 사람도 누가 없고. 씌워줘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건 아닌데 네. 방법이 없는데 근데 당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여태까지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 지내잖아요. 아, 그거 자체도 파격이네요, 진짜. 예. 그런데 하늘의 제사 지낸다? 아니 그럼 우리 황제 되는 거야? 우리 황제국 되는 거야? 이걸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알 있는 수 거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의식은 채택을 하되 네. 이제 이 의식을 채택하고 기존의 질서에서는 벗어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가장 오래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대한제국 선포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1910년에 국가원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황궁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은 어딜까라고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황제가 머물렀던 경운궁. 근데 거기는 여전히 고종이 머물고 있어요. 네. 순종은 나중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 순종을 보내죠. 거기 위험한데. 1907년 아버지가. 예. 이후로는 거기 가니까 순종은 거기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고종과 순종이 살아 있으니까. 아, 일본이요? 네. 아, 그러면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하면서 떠올리는 게 원구단, 황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구단 일대에 뭔가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와서 저 침략자들 그렇죠. 하면서 반발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서울역과 연계된 철도 호텔이 각 지역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철도 호텔 중에서 서울역과 연결된 서울의 철도 호텔은 어디에 지을까? 가까우니까 남대문에서 가까우니까 숭례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짓자 하고 원구단에서 황구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단에다가 거기다가 철도 호텔을 짓습니다. 그 옆에 세워도 되는 거지 사실. 그 옆에 세워도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도적인 촘촘하지는 거죠. 않았던 예, 거였고 예. 조금 더 숭례문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도 충분했었을 네, 텐데 네. 굳이 여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계했던 인물이 게오르그 데라란데라고 했던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계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철도 호텔이 영업을 하는 동안 이제 그 손님들이 들락날락하잖아요. 네. 그 손님들이 들락날락했던 그 문이 황제가 원구단에 제사 지내러 갔던 그 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철도 호텔을 보면은 뭔가 한식 문이 이렇게 산문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황구단의 문이에요. 황제가 지나갔던. 우리 황제가 다닌 문을 그렇죠. 아무나 그러니까 다니게 하네. 그걸 그냥 자기네가 쓴 거예요. 야. 그리고 외국 사람도 이게 코리안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로컬 문화를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가 지나면서 이 철도 호텔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아, 네. 야, 호텔 자리에 뭘 도와줘야 돼? 호텔. 더 좋은 호텔. 그래서 더 서양의 자본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호텔을 짓자라고 하면서 지금 호텔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서 부속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 있었던 뭐 어제시라든지 동무서무 같은 건물들이 다 그때 훼손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너무 큰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초라해 보이고. 네, 초라해 보니까 이 문을 어딘가에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 문을 팔았어요? 네. 이미 일본은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그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상징물이 돌로 만든 북 3개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북이요? 네. 그걸 그러니까 석고니까 석고를 보존하는 거니까 석고각 또는 만약에 황제니까 격을 높인다면 석고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의 종각으로 씁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2등 방문할 때 방문인 거죠? 예, 2등 방문을 당시 일제 강점기에는 이토 히로부미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2등 방문. 전부 다 2등 방문, 2등 방문. 아, 거기다 썼다 그러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석고각은 이미 이쪽으로 간 상태인데 1960년대 정문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석고각은 나중에 창경원으로 간 거예요. 60년대. 네. 그래서 건너 계속 매각하고 이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네, 창경원을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잡지사 올 때마다 그 잡지사 오는 그 스튜디오 옛날 그 CBS 방송들 했던 걸 쭉 보는데 벚꽃 기념 야외 무대 축제가 있어요. 아, 예. 그 야외 무대가 석고각입니다. 아, 그 사진으로 흑백 사진에 남아 있는 거. 네. 그런데 그 건물은 나중에 창경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제국의 역사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그 일제 때 정문으로 쓰던 철도 호텔의 정문으로 쓴 우이동의 그린파크 유원지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어떻게 우이동까지 갔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팔려 나갔나 봐요. 그 당시 식당 건물도 몇 개가 팔려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황제가 드나들다가 나중에 호텔 문으로 쓰였던 그 문이요. 네. 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왔는데 이제 옛날 건물은 우리나라 옮길 수 있잖아요. 다시 찾아왔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원단 자리에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치 황궁호의 정문처럼은 지금은. 황궁호는 부속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문처럼 이제 쓰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옛 모습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역사에서 당대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들이 이제 복원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나마 좀 황궁호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환구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흔적, 역사 유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와는 별개로 그 공간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어떤 국가유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황궁호 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제국 선포 당시 1897년 10월 당시의 상황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망가뜨린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뜨린 역사만 얘기를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걸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아, 그래요. 또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제국도 그 시대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또 그 유산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환구단과 황궁호에 대한 얽힌 역사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